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조선 왕조의 신분제 그거랑 밑에 있는 유양원과 정약용의 사회개혁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풀었었죠. 실전 문제를 풀었는데 15번, 16번 여기 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서 오늘 문제를 한번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탕으로 다음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려할 것들이 많아요. 우선은 보기의 조건 자체가 4개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유형원과 정형원으로 이제 두 가지 사상으로 나뉘기 때문에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유형원과 정약용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 조건에 동의를 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는 농공상이 힘써 일하고 위로는 사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확실히 분리를 해서 산업공상을 확실히 분리를 해서 체계를 정하고자 하는 유영원과 정약용의 사상, 두 명의 사상이 다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위에 본문에서 당연히 찾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부분이겠죠? 아마 도덕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사를 구성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주장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산업공상의 3인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산업공상의 체제를 나눴다는 근거가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업공상별로 구분하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억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산업공상을 분류해서 체제를 정비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둘 다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산업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의 같은 경우에는 동어치환이 된 부분이겠죠? 도덕적 능력. 도덕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면 비록 그 사람이 농부의 자식일지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니은의 의견까지도 둘 다 동의를 합니다. 유행어는 일단 노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고요. 노비제 폐지를 주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천하의 도리 어긋난다고 보는 이런 내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 쪽에서 좀 치중을 하게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게도 선사 선발의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둘 다 동의하는 바가 되고요.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존귀하다는 이제 뭐 계급 같은 것들, 관직 같은 것들이 빛나다 이런 뜻인데 우선 유영어는 여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왜냐면 얘는 신문제 얘가 아니라 유영어는 신분제 폐지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비든 황대든 뭐든 다 관직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체제를 마련을 했지만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비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왜냐하면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노비제의 유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 쪽으로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하는 게 정약용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따라서 모든 이가 존귀하게 될 수는 없어요. 정약용의 주장에 따르면 광대나 노비 같은 사람들은 관직에 진출하기 어렵겠죠.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그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진다. 이 주장 같은 경우에는 두 명 다 비동의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부분에 굉장히 집중도가 몰려 있는데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계급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뜻하고 있기 때문에 양반과 상민의 군분을 엄연히 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는 유형원과 정약용의 주장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당연히 되겠죠. 정약용은 기억에 동의를 하고
기억에 동의하죠? 그 다음에 디귿에는 동의하지 않네요. 나머지도 하나씩 근거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어는 기억과 리을에, 유형어는 일단 기억에는 동의를 하겠죠. 근데 리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리을에는 다 동의하지 않으니까 리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다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유형어는 니은도 동의하죠. 니은 동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을이 동의하고 이것도 아니고, 정약용도 리을에 동의합니다. 근데 리을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유형어는 니은과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고, 니은은 동의하고, 그러면 이미 틀렸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디귿도 동의를 하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해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가와 나로 제시가 된다면 일단 대조나 비교 쪽으로 일단 문제를 좀 낼 가능성이 높고요. 보기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읽어줘야 하는 게 이 보기에서 본문과 뭐 비교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뭐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이제 본문과의 좀 공통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많죠. 근데 반대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16세기 초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고 나와 있는데,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 또한 사회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뒷내용은 당연히 이제 정약용과 유형원의 주장과 뭐 비슷한 또는 공통점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나열을 할 겁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실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계급에 따라서 뭔가 특혜를 얻는 게 없어요. 하지만 계속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지금 역접이 사용되었으니까 계급이 없는 것처럼 차제가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구분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대요. 이 학자 계급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비교를 해서 따져봤을 때 양반층이나 뭐 양인층 뭐 이 정도 되겠죠. 특혜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노동을 면제.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하였고,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고 합니다.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일을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도덕적 능력주의와 되게 비슷한 체제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성직자가 추천제까지 나왔으니까 승인하는 절차 거쳐서 될 수 있고,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요.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절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이 될 수 있대요. 뒤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는 이제 계급 간의 이동이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하냐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본문과 마찬가지로 계급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분제의 구분이 일단 있고요. 학자 계급과 학자 계급이 아닌 계층으로 지금 나뉘고 있죠. 차등도 존재합니다. 학자 계급 같은 경우에는 일을 면제받는 그런 특혜를 얻을 수 있는 대신 공공의 일에 전념을 하고, 그게 아닌 사람은 일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전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학자들 말하는 거죠.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는 나의 선사에 가깝습니다. 가의 유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 때문에 유학이 된 거였어요. 나의 선사 같은 경우에는 추천제로 이제 추천제를 통해서 선발이 됐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번은 맞는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의 양반과는 다릅니다. 예. 가에서 얘기하는 양반들은 자신들의 특혜를 이렇게 세습하면서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진절이 있으면은 또 상상할 수 있고, 공부에 진절이 만약에 없다면, 성과가 없다면 다시 환원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보아서 지금 세습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요.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집단의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생각과 유사하군. 맞습니다. 학자 계급은 권력층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권력적인 특혜를 줬고, 사집단 같은 경우에는 정치 권력이다, 경제력 같은 것들 집중시켜줬었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둘이 되게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이 학자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는 점에서 가의 상민 출신이
상민 출신의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은 것과 다르군. 맞습니다. 가해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선은 추천제로 선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승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실제로 계급적으로 이제 뭐가 승격을 하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런 맥락부터가 이미 틀렸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에서 5번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함으로 해서 틀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일단 서로관계 파악이죠. 서로관계 파악이고 전제 오류가 또 있습니다. 전제 오류. 차등이 있어야 돼요. 유토피아의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차등이 없음을 전제함으로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용한 정형과 다르군도 틀렸습니다. 서도관계로 따지면은 다르군이 여기 뭐 비슷하군, 유사하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서 틀린 거고 애초에 전제부터가 좀 틀렸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어서 오늘 풀었던 이 사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법 지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위계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개념에 따라서 또 분화되는 상황들이나 적용되는 예시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분리되다, 이런 어휘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맞는 체계에 따라서 수용도를 그리는 것 또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본문을 한번 쭉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또 문제풀이 그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첫 문장에서는 화제를 제시해주고 있죠. 화제는 이제 법령의 조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첫 문장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 법령의 조문이라고 하면 이제 법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글들은 일반적으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는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동원 치안이 이루어지고 있죠. A에 해당하면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요건이 되는 거고 B를 해야 한다가 여기서는 이제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건문이라고 지금 칭했대요. 하지만 이러고 나와 있으니까 앞전의 내용에서는 이 법령의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구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이라는 요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뒷부분에서는 사실 이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이리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리적인 것은 아니래요. 이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약간 가변적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법조문에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확적 불확정 개념이라는 그런 명사에 꽂혀서 독해를 하게 되면은 글을 좀 텍스트적으로만 해석하게 되어서 문제를 풀 때 적용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개념 그대로 불확정 개념이라는 것을 정해줄 겁니다. 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것은요, 우선 이리적이지 않아요. 이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좀 가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불확정 개념이라는 것은 일단 구체적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특징을 내릴 수 있는 건 한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죠. 그것과 다르게 일반적인 법령의 조문은 이제 요건과 원래 효과로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라고 이제 수식하는 말을 통해서 수식받는 말의 정의를 이렇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요건이 되는 거고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법령 조문이니까, 법령의 조문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구체적 상황 고려, 뭐 불확정 개념 이렇게 나와 있고, 그쵸? 이때 이러한 조건 조문을 둘 수 있을 때 법원은 이런 조건 하에서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불확정 개념이 적용된다고 여기서 직접 말을 해줬으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여기서는 수용도를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죠? 위약금. 위약금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나뉠 수 있고요. 또는 위약벌로 나뉠 수 있어요.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이런 둘 중이라는 둘 중이라는 요 지시어가 나왔으니까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중에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손해배상 예정액은 증명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쨌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제시를 했다는 거는 차이점, 공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 위약 벌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했을 때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예측하면서 읽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제 바로 수정을 해줘야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문의 법칙에 해당하면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만큼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럼 일단 이 민법이라는 가정하에서 불확정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는 민법이라는 환경에선 채무자와 채권자로 이루어진 개인과 개인 간의 지금 관계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선은 손해액수를 증명해야지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수용도에서 좀 추가할 요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손해배상 예정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다면 증명을 하든 안 하든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 그쵸? 그러나 아나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죠. 하든 안 하든 손해배상 예정인 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손해배상 예정금.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죠. 당연히 예정이 돼 있는 금액이니까. 한편이라고 하면서 이제 전환을 유도하는 접속어가 쓰였습니다. 앞전 상황에서는 이제 손해배상 예정금과 위약벌, 요것이 이제 위약금을 이룬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단이 시작하면서 지금 손해배상 예정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한편이라는 전환의 접속어를 통해서는 이제 위약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겠죠.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이런 말을 통해서 위약벌을 적용을 하려면, 위약벌의 상황을 적용하려면 증명을 일단 해야 된다. 이거를 좀 알 수 있고요.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요.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대요. 그럼 달리라는 이런 접속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 예정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 감액을 당할 수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당할 수가 있고,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명을 해야 되고 감액을 당할 수가 없다. 저거까지 갈 수 있죠.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피해 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선 손해 증명.
손해증명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손해배상금 플러스 위약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손해증명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금은 못 받더라도 이제 위약벌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증명하든 안 하든 똑같이 예정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의 그 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선은 이제 법령의 조문에서 지금 요건과 효과, 이렇게 원래 이리적으로 이루어야 되지만 사실 이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어, 판례를 통해서 지금 불확정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고요. 그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 민법이었죠. 그 민법에서는 이제 위약금 관련해서 불확정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그 위약금 같은 경우가 손해배상 예정금과 그다음에 위약벌로 나뉜다. 그래서 둘 사이에 그 증명이 보호할 경우,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이제 치부를 하고,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이제 딱 규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손해배상 예정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금액이 있다면 피해를 증명하든 증명하지 않든 그냥 원래 규정된 그 금액 그대로 받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개입으로 인해서 감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피해 증명을 하면은 손해배상금 플러스 위약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 증명을 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은 못 받지만 위약벌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그 증명이 돼야 되죠. 요 성격, 위약금의 성격이 일단은 증명이 돼야 되죠. 위약벌인 것으로.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해서 감액당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갈 수 있습니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이 된대요. 그러면 이 글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냐면, 일문단에서 이러한 반대를 통해서 불확정 개념의 개념을 그냥 딱 말해주고 있고, 그 불확정 개념의 개념이 적용되는 곳이 첫 번째로는 민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이 위약금 관련 개념을 꺼내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것이 민법만이 아닌 행정법령에도 적용이 되는데, 행정법령에선 이러하게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추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제 불확정 개념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분화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수용도를 그리면서 좀 디테일하게 독해를 해야 됩니다. 사용이 됩니다.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행정법령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서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것을 갖다가 행정법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어색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말했듯이 법령의 조문은 이리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즉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는 것, 불확정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리적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이리적이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는 행정법령 중에 하나인 기속행위인데, 그 기속행위가 지금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띠고 있어요.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리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확정 개념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밑밥을 깔아주는 부분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에 전개가 되는 이와 반대되는 대상이 실제로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면이라는 이제 접속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반면이라는 접속어를 기준으로 앞에는 지금 불확정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반면이라는 내용, 이 접속어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는
불확정 개념이 진짜로 적용이 되는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또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을 거예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더라도 이러면 이제 뒷부분은 이제 뭐 "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재량에 따라서 고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변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가변적이라는 뜻이고, 결국에 '이리적이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그런 맥락이겠죠.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래요. 그러면 실제로 불확정 개념에 적용되는 것은 사실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였다는 거겠죠?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이다. 평가원이 이렇게 문맥만으로는 파악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떼어놔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딱 내어줬어요. 대개 재량행위에서 불확정 개념에 적용이 된다. 그럼 사실 기속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재량행위에 무조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불확정 개념의 개념, 그다음에 민법에 적용된다, 그다음에 행정작용에 적용되는데, 행정법령에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더 많이 적용이 된다. 행정청은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대요. 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이리적이지만은 않은 성격을 띠기 때문이겠죠. 이리적이지 않은 성격을 띠는 것은 왜냐하면 불확정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겠죠.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법령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량 준칙이잖아요. 재량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아무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래요. 법이 아니니까. 다만 또는 단 요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을 때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에 적법한 행정 자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그러면 여기선 이 화살표 표시 요거를 계속 해줘야 돼요. 특정 내용에 적법한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 내용이 적법한 행정 자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그럼 일단은 행정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되고, 그 정해진 재량 준칙이 계속돼서 반복되다가 관행이 생기게 되면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또 똑같은 상황의 발생을 만약에 했다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행정청은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명확히 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리적인 성격을 좀 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재량 준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확정 개념이 당연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재량 행위 이런 것들이 불확정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리적이지만은 않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량 준칙을 정할 때에는 명확히 정할 수 있다는 키워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재량 준칙을 정하는 그 과정은 이리적인 거고요. 재량 준칙 또는 뭐 재량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는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들입니다.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정답률이 높은 문제는 하나하나 일단 모든 문제는 이제 선택지마다 근거를 하나씩 다 제시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좀 정답률이 낮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지 중에서 10% 이상인 선택지에서 뭐 때문에 틀렸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놓친 게 있는데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단 이런 접속어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로 일단 무조건 제시가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호 관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통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편이 좋다.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정답률이 높아가지고 따로 뭐 선택지마다
분석하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이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의적인 것이 아닌 것이 곧 이제 불확정 개념을 뜻하는 키워드가 되죠. 불확정 개념이라는 것에 구체적인 뜻을 지금 주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정 개념은 그냥 이의적인 것이 아닌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맥락을 해석해도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건이나 효과가 무조건 이의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1문단의 맥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 적당히 검색할 수 있다.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맞는 게 되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아까 전에 이 수용도로 그렸던 이 불확정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의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로 몰고 간다면 맞는 맥락이 됩니다. 불확정 개념에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두관계 앞뒤 문맥을 좀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요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는 행정법령 같은 경우에는 대개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고 본문에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죠.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진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개인 간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모두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확정 개념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본문에서 찾고 대입을 해주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동화 치환이 잘 되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는데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 같은 경우가 이제 행정작용을 뜻하는 거겠죠. 행정법령. 그 다음에 개인 간의 계약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에 해당할 수 있겠죠. 본문에서 이제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민법과 행정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맞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를 지금 고르래요. 기억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재량 준칙이었는데 재량 준칙은 우선에 일단 단이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좀 인지를 일단 해둬야 되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약간 주관식 느낌으로 좀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주관식 느낌으로 다가가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기억의 주변에 있는 정보로만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기억에 대해서 본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여기다가 서술을 하고 그거를 문제에 대입해서 푸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재량 준칙이라고 하면은요. 재량 준칙이라고 하면 일단은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이리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겨도 괜찮아요. 법령이 아니다. 그다음에 재량 준칙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의 사례가 이제 관행이 되어서 유지가 되면은 얘를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이 정도로 내려도 될 것 같죠, 특징이?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이거는 틀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다. 법령이 아니라는 것은 법령은 이리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일문단에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법령이라고 하면 그냥 이리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법령이 아니면 오히려 이리적인 것으로 규정이 돼야죠. 그리고 이 재량 준칙의 특징 중에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고 이리적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맥락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재량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불확정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않은 것이지만 재량 준칙은 명확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10번에서 물어본 것 같이 서두관계를 또 물어봤어요.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자격은 당연히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겠죠. 재량 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중요한 게 우선은 틀린 맥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재량 준칙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이 돼서 관행이 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재량 준칙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요. 어, 재량 준칙을 정해서 그것이 계속 행해지다가 반복되다가 관행이 이루어지면 다음에 그 조건이 또 나왔을 때 그거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서술 구조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 요것부터가 일단 맥락에 맞지 않고 반복되어 있는 것은 이제 가운데 있는 거리가 맞긴 한데 행정자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정해지는 게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관행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계속 맞춰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는 순서와 의미상의 순서가 좀 다른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하에 행정자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맥락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선후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네. 재량 준칙을 일단 정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정하고 재량으로 정하고 이 부분이 빠졌네. 네. 여기 부분.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재량 준칙을 정할 때부터가 재량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정할 때부터 자기 재량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앞뒤간기가 틀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본문과 다른 상황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죠. 반대되는 상황을.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자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선례가 없으면 이 말이 이제 곧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관행이 형성돼야지 이제 재량 준칙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고 관행이 형성이 만약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뭐 안 따라도 되는 거죠. 왜냐면 법령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고 이 문제가 다 10%를 넘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속을 수 있냐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찾아봐야겠죠. 우선 만약에 1번을 답으로 했다면 이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르지 않은 이런 부정 표현 같은 것들에서 좀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법령이면 이리적이고 법령이 아니면 이리적이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법령이 아니면 이리적이지 않은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이런 것들에서 좀 헷갈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또 법령이 주어진 법령의 그 특징을 잡지 못했다던가 이리적이지 않은 법령의 특징을 잡지 못했다던가 2번을 만약에 답으로 했다면 요요요 앞뒤 맥락에 대해서 좀 파악이 부족했던 것이죠.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는 것을 잡지 못하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부터가 이제 기속행위를 어떤 재량행위와 약간 동등한 조건에서 봤다는 거죠. 사실 이 글에서 기속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재량준칙 3번을 만약에 답으로 했다면 이제 3, 4번을 만약에 답으로 했다면 그 앞뒤 맥락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부족해서 일어난 오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번 한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법 사회 지문이 또 어려운 이유가 이런 식으로 예시를 제시를 해준 다음에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라. 이렇게 한번 고려할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심지어 여기는 조건도 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대요. 그럼 갑과 을이 나왔고 둘 사이에 거래를 했고 매매 계약 이런 식의 키워드를 밀어보았을 때 지금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민법의 불확정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적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것 같죠?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대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가나다. 나머지 사건은 고려하지 않고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가해 조건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대요. 우선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는 거는 손해배상 아니 그 뭐야 손해 예정 배상금 아니 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 예정액도 없었다는 뜻이고 위약 벌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손해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돈을 안 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원래 감액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다 틀린 맥락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돈을 안 줘도 됩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위약금 약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잘못을 어겼을 때 돈을 주자라고 해서 정하는 게 위약금 약정인데 위약금 약정을 정하지 않았으면 돈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약 벌도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손해배상 예정금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제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 우선은 이제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로 나뉘는데 이 둘 중에서 성격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급으로 이제 책정을 하기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예정급에 대해서 책정이 될 거고 손해배상 예정액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피해 증명이 있든 손해배상 예정금을 그대로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100만 원이 아니죠. 그냥 100이죠. 여기선 100밖에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예정급이기 때문에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입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일단 맞고요. 손해배상 예정급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급이기 때문에 미리 예정되어 있던 100을 지불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맥락이 되겠죠. 어, 2번을 만약에 답으로 체크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제 2번을 틀렸다고 체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80입이 증명된 경우 이런 데에서 이제 수치가 너무 많아가고 헷갈릴 수 있는데 80입이 증명된 경우라는 것은 그냥 자신의 피해를 증명했다는 정보만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이 80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되게 엄청나게 몰입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나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손해배상 예정급이 적용이 돼야 되고 손해배상 예정급의 원리에 따르면은 갑이 을에게 100만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다.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래요.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그래서 우선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 맥락이 되겠죠? 왜냐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은 피해, 피해 증명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예정돼 있던 위약금을 그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금이기 때문에. 다 조건을 한번 볼까요?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하였고요.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 벌입이 증명되었대요. 위약 벌입이 증명되었다. 그럼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위약 벌입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위약 벌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피해를 증명을 했다. 피해를 증명한 경우에는 위약벌과 더불어서 손해배상금까지 이제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만약에 증명하지 못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위약 벌반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다 해서 을의 손해가 80입이 증명된 경우라고 했으니까 손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금과 위약벌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180 계산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위약 벌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본 그 정도 그대로를 다시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80을 지급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그거에 이제 손해배상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약금 100은 애초에 정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을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틀린 겁니다. 위약 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감액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가해서 의뢰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위약 벌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위약 벌 같은 경우가 지금 100으로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80이 지급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100이 지급되어야 되는 거고 법원이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지만 요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고, 이 문제를 만약에 이제 틀렸다. 아까 전에 2번은 제가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나머지 10%가 넘는 선지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문제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얘가 위약 벌인가 아니면 이제 저기 뭐야 피해 보상 예정액인가, 그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3번을 답으로 체크를 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이제 틀린 거고, 그죠? 4번을 만약에 답으로 했다. 4번을 만약에 답으로 한 경우에는 요 감액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틀린 거고, 5번을 답으로 한 경우에는 80 수치 계산에서 좀 틀렸다. 적용되는 것이 뭔지를 캐치하지 못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80과 100이라는 이 수치가 어떨 때는 뭐가 적용이 되고 어떨 때는 뭐가 적용이 되는지 잘 알아야 되고, 법원이 그걸 감액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얘가 피해 보상 예정액인지 아니면 위약 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휘 문제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왜냐하면 5번에 원칙을 지킨다. 원칙, 규칙, 법 등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 규칙, 약속 이런 것들을 지키다.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번 상황에 맞는 이라고 했으니까 상황에 적절한, 상황에 부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자료가 맞는지 네 거냐 아니냐 이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